건강한 흙과 풍성한 수확, 칼슘과 유황 따로따로 주는 번거로움을 없앤 칼슘 유황 비료는 생산성과 당도, 향, 저장성은 높이고 각종 병충해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생명력을 넣어주는 뿌리생은 천연 유기산이 함유되어 뿌리 생육을 촉진하고 각종 병해균과 연작 피해를 줄여줍니다. 남해화학 칼슘 유황 비료와 뿌리생.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농업계가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범농업계 전반에선 내년 설 명절이 되기 전 선제적으로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추석 선물가액 완화 조치 덕분에 농업계에 잠시나마 훈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농업계의 연말연시 특수는 딴 세상 얘기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각종 송년회와 모임으로 외식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대폭 증가하고 시무식과 신년회 등 다양한 행사로 화훼 소비가 껑충 뛰었어야 할 때지만 농축산물과 화훼류 소비는 잠잠하기만 합니다. 또 이어질 듯하다 다시 끊어지는 학교 급식 중단 사태는 친환경 농가와 관행 농가 모두에 1년 내내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까지 오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칠 대로 지친 농업계에서는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선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상에 농축산 선물 상한액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산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음에도 이는 농축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농가와 소상공인, 유통업계 모두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제한하는 법이지만 일반인끼리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 규제 완화에도 파급 효과가 컸던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백화점, 마트 등 주요 8개 유통업체의 올해 추석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과일 6.6%, 가공식품 7.5%, 축산물 10.5%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선물 매출은 10% 늘었습니다. 이에 최근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들은 정부의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습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는 15일 농축 임수산물의 선물 상한액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농협과 수협산림조합은 건의문에서 사과, 배, 한우, 인삼 등 주요 농축 임수산물은 연간 생산량의 최대 25%가 설 명절에 소비되고 있다며 올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축수산업계의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 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도 15일 권익위와 국무총리실 등에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농산물 판매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명절 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때 좀 아쉬운 거는 조금 일찍 그게 발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명시적으로 해서 명절 때만이라도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 가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한 걸 갖다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선물을 가지고 직접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농수산인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사기 진작 차원이나 좀 도움이 됐으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역대급 장마와 태풍 등 이상기후, 알셉 등 시장 개방 가속화로 1년 내내 가히 재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우리 농업계. 이들의 절절한 호소에 정부의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매년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농지 면적은 농업계의 오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에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 논의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최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등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지 면적은 매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990년 210만 헥타르였던 경지 면적은 지난해 기준 158만 1000헥타르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에만 16,467헥타르의 농지가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는 헌법과 달리 농지법은 원칙을 지키기보다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회사 법인을 통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빈번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행 농지법과 농업회사 법인 관련 법령에 따라 비농민이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 자유롭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한 농업회사 법인 주식의 90%를 소유할 수 있고 스스로 대표이사의 지위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농업인이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농업회사 법인을 소유하고 그렇게 소유한 농업회사 법인이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거의 결국에 바뀌었죠. 최소한 농업회사 법인에 있어서는 현재 상태의 어떤 농지 소유 구조는 굉장히 필요하다. 또 비농민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처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상속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민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기에 상속에 의한 비농민 농지 소유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농민의 상속 농지가 늘어날 경우 농지가 재산 증식을 위한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되는 농지가 뭐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입니다. 상속. 그다음에 인허. 그런데 그 121조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농지의 개념 속에 비록 그런 자일지라도 영원히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이게 불가피한 사유냐? 아니거든요. 일정 기간 내에 처분을 명하는 규정이 농지법에 반드시 와야 헌법 121조 이하가 일치한다. 이에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농지 소유, 이용 실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 실태 조사는 샘플링 조사에 그치고 있어 전체 농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농지가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고 경제유전의 원칙이 이제 무너져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죠.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선 농지임대차 보호법 제정 및 시행,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영농형 태양광 허용 사문화 등 농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92명을 기록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도 오는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가 가속화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출산율 제고와 고령사회 생산성 향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저출산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보면 출산 육아에 보탬이 되는 각종 현금성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서는 임신, 출산과 초기 영아 보육 단계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크게 늘리고 육아하는 부모, 특히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기업과 남성도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3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생후 1년이 안 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동시에 석 달 동안 육아휴직을 한 경우 부부가 합쳐 최대 1,5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첫 달 각각 200만 원에서 시작해 둘째 달 25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300만 원으로 점차 지원을 늘려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후 육아휴직 4개월에서 12개월에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12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영아 수당도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1살 이하 영아에게는 15에서 20만 원의 양육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아 수당으로 전환해 2022년부터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령화 대책에서는 우선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노후 생활 보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건강 수명은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해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을 80세 이후로까지 확대했고 건강 인센티브 제도도 신설됐습니다.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를 줄이겠습니다. 현 80세까지인 건강검진의 대상을 80세 이후로 확대하고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추진합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노인 건강 악화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건강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나 진료 내역 등이 담긴 건강 빅데이터를 동네 의원, 보건소, 지역 보건의료단체와 연계해 노인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도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된 농장이 하루 만에 3곳 더 추가됐습니다. 거위와 오리 40여 마리를 키우는 체험 농장도 확진 판정을 받아 소규모 가금 농장도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됐는데요. 여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까지 더해지며 가축 방역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하루 새 농장 3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임실군 유경종계농장과 경북 구미시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한 건씩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올해 처음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해당 농장은 거위 42마리와 오리 5마리를 키우는 천안시 소재 체험농원으로 지난 14일 관상용 거위 1마리가 폐사하는 등 AI 감염이 의심돼 검사를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소규모 가금 사육장도 AI 감염 피해가 없도록 전국 체험농장과 가든형 식당, 특수가금농장 등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농장 때문에 다른 데에 확산될 위험성은 낮아 보이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야생조류나 이런 데에서 고병원성 항원들이 지금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디든지 다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올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은 17일 만에 가금농장 15곳, 체험농장 1곳 등 16군데로 증가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상황도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멧돼지 차단을 위한 광역 울타리 바깥에서 ASF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돼 축산농가로의 전파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4일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광역 울타리 보강과 추가 설치를 서둘러 완료해 멧돼지 이동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양돈 농장에 대한 방역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접경 지역 양돈 농장은 모돈 출하에 앞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멧돼지 발생 지점 인근 농장은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모돈 입식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러스 검출 지점에서 500m 이내 농장은 3개월, 3km 이내 농장은 한 달간 입식이 금지됩니다.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병 위기에 직면한 유례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국 축산농가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우리 먹거리 생산의 기본이 되는 것, 바로 종자입니다. 종자는 한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할 수 없어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농촌진흥청의 농업유전자원센터가 세계 종자 안전보존소로 지정되면서 세계 수많은 종자들이 국내에서 안전하게 보존될 예정입니다. 남수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K 종자 보존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024년까지 세계 채소센터의 모든 종자가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중복 보존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채소센터는 채소 유전 자원을 수집, 관리하는 비영리 국제연구개발기구입니다.
농진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지난 2008년 UN 식량농업기구로부터 세계종자안전중복보존소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종자보존소는 안전금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는 한번 잃어버리면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한 곳에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겁니다. 사라지는 종들을 사라지게 내버려 두는 순간에 나중에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것을 안전하게 종자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을 전 세계에서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종자은행이거든요. 현재 농업유전자원센터에는 베트남 등 다른 나라와 기관에서 기탁한 총 27,325점의 종자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지난 11월 유전자원 안전 중복보존 협약을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까지 세계채소센터의 모든 유전자원 6만 5천 점이 농업유전자원센터에 보존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1차로 보내온 유전자원 87종 7,512점은 지난 15일 경기 수원에 있는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입구됐습니다. 블랙박스 형태로 보관되는 유전자원은 한 번 보관되면 제공국가의 허가 없이는 열어볼 수 없습니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3중벽과 5중 바닥으로 적절한 온습도를 유지합니다. 또 단전에 대비한 비상 발전기를 갖추는 등 국제 규격의 첨단 저장 시설로 종자 보존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전자원을 잘 보존하는 것은 국가의 국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건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유전자원을 후손한테 물려주는 것은 인류 인동의 유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국가의 핵심 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종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재료로 사용되는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농진청은 앞으로도 K종자 보존 체계를 보다 탄탄하게 구축해 세계종자 안전중복보존소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민신문사는 1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2020 한국농식품유통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 영예의 대상은 주식회사 대상이 차지했으며 국산 농산물을 식품 원료로 활용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최우수상에는 전남 광양 원예농협과 한울푸드, 우수상에는 농협 대전유통과 농협 모구촌, 장려상에는 녹색 한우조합 공동사업법인과 농협식품, 주식회사 쿠키아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성희 농민신문사 회장은 이번 시상이 농식품 유통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꽃을 재사용한 화환에 대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한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농가논의 특별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어기고 판매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에서는 화환 재사용 표시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때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산업으로 손꼽혔던 국내 화훼산업이 갈수록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화훼농가는 2003년 13,596농가로 정점을 찍은 뒤에 계속해서 감소해 2019년에는 6,824농가를 기록했고 국민 1인당 연간 화훼 소비액도 2005년 2만 1,000원에 달했지만 2018년에는 12,000원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화훼 수입액은 1990년 590만 7천 달러에서 2019년에 8,651만 5천 달러로 무려 15배 가까이 늘었죠. 게다가 올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학교 졸업식과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 혹은 축소되면서 꽃 소비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정부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화훼 산업을 살리고 꽃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올해 8월 21일부터 화환 재사용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화환 재사용 표시제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나 유통업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조사용 화환 재사용은 화훼 농가를 괴롭혀온 고질적인 병폐로 꽃 소비 가운데 경조사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꽃 재사용을 근절하지 않고는 화훼 산업 활로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죠. 그러니까
화환 재사용 표시제를 통해 꽃 재사용을 근절함으로써 화환 유통 질서를 개선하고 화훼 농가와 관련 업계를 보호하는 건 물론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은 재사용 화환임을 꼭 표시해야 하고 판매자 등의 상호 및 전화번호를 화환 앞면에 적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시에도 마찬가지로 화환의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옆이나 아래에 재사용 화환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회 위반 시에 300만 원, 2회 600만 원, 3회 이상 위반하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관련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사용 표시를 하지 않고 재사용 화환을 판매해도 육안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서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죠. 화환에 어떤 정보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화환 재사용 표시제 정착을 위해선 모든 화환의 판매업소와 연락처, 꽃의 원산지 등을 표시한 화환 정보 표시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 재사용 화환 규제가 생화에만 적용되다 보니 화환의 조화 사용 비율이 급증한 것도 문제입니다. 화훼업계가 법에 화환은 생화를 사용해 만든 것이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죠. 하지만 무엇보다 침체된 화훼 산업을 살리고 꽃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일상에서 꽃소비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